네, 안녕하십니까.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 여러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가족 여러분께 깊은 애도를 전합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2024년 마지막 끝내주는 경제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치가 경제다 시간입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님 그리고 김준일 시사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정말 너무나 끔찍한 사고가 있었는데요. 뭐 많은 분들이 이 정치적 관점에서 우리나라 리더십이 약간 이전과 같지 않은 상황에서 벌어진 사건이라는 데 주목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 이 사건을 처음 보고 정말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뭐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언론 보도를 보면서 제 자신 스스로가 대단히 우울해졌어요. 저렇게 국민이 위험에 처하고 사망하는 사건들이 벌어졌는데 정치권은 뭘 하고 있는 것이냐. 자기들 기득권 권력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싸움만 하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정치와 정치권이 정치인들 다 없어졌으면 좋겠다 막 그런 극단적인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국민을 편안하게 해야 될 몫이 정치인들에게 있는 것인데 지금은 정치가 국민을 대단히 위태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정말 과거에 정치권에 있었고 지금 정치 평론을 하면서 먹고 사는 저로서도 너무 우울하고 막 너무 자괴감이 들어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밤에 잠도 잘 안 오고요. 일단 당장은 뭐 여야가 이 사건에 대해서만큼은 정쟁을 좀 자제하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그동안 정쟁이라고 부를 만한 것들이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이후에 벌어졌던 일들이었지 않습니까? 그게 뭐 촉발했던 사건이었는데 김준일 평론가님은 어제 사고 뭐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뭐 장성철 소장님의 어떤 분노 뭐 이런 것들에 이제 깊이 이해는 하는데 사실 조금 구분해 둘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동안 있었던 내란 사태와 관련해서 이게 정치권이 논쟁을 벌이고 좀 정상화를 하려는 시도 뭐 이거 자체를 저는 폄하할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는 싸잡아 비판하기보다는 잘잘못을 좀 가려야 되는 것 같고 어제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로키 좀 정치권도 좀 조심하고 있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각종 집회도 지금 취소하고 있고 뭐 축제도 뭐 민간에선 취소하고 있고 그리고 뭐 유가족이 있는 사고 현장으로 이재명 대표도 갔다는 거예요. 지금 뭐 저희가 확인은 안 됐는데 기사를 보니까 그 국민의힘만 오지 않아서 뭐 항공기 참사 유족 분노를 했다라는 뭐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뭐 시간의 문제지 사실 국민의힘이 뭐 안 갈 거는 아닐 거라 같아요. 그래서 너무 이런 문제를 비판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뭐 이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오늘 뭐 이 얘기를 길게 할 건 아닌데 이거 원인을 규명하는 데는 지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조류 스트라이크 때문이냐 아니면 랜딩 기어가 안 내려온 게 바퀴가 안 내려온 게 정비 문제냐 그리고 순간적인 판단이 맞았냐 아니면 왜 항공기 그 공항에 그 콘크리트가 안에 들어있는 외벽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된 것이냐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좀 시간이 걸릴 테니까 섣불리 좀 이렇게 예단하지 말고 좀 누구 비난하지 않고 좀 기다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이제 아까 계속 자괴감, 부끄러움, 뭐 창피함 이런 거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저는 정치권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결정을 하는 분들을 이렇게 제가 옆에 봐왔잖아요. 그분들이 어떠한 얘기를 계속 해주셨었냐면 비 오고 눈 오고 춥고 덥고 이런 것도 어찌 보면 중요한 정치인들의 몫이다? 정치인들 책임이다?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시는 분들과 함께 저는 정치권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대형 참사가 났는데 정치권이 대단히 혼란스러워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두려움에 쌓여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정치인들과 정치권이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 강박관념이 있어요. 모든 게 정치인들 책임이다. 마지막까지 책임지고 결정해야 될 몫은 정치인들에 있다. 그런 생각 때문에 제가 조금 과하게 정치권의 책임을 생각하고 물었던 것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네, 모든 정치인들이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게 맞죠. 네.
다만 이제 그 권한대행 체제다 보니까 이 행정부가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느냐라고 의구심을 제기하는 분들이 좀 있으신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한 4가지 정도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정리가 돼야 될 거예요. 하나는 원인 분석하고 파악하고 왜 저런 일이 벌어졌는지 진상을 규명해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유가족 분들이 불편해 하시지 않도록 장례와 장례 절차들이 원만하게 정부에서 그리고 전남도 차원에서 뒷받침을 해줘야 될 것 같고 보상 문제도 충분하게 논의가 돼야지 이걸 가지고 막 줄다리기 하고 유족분들과 막 이거 가지고 뭐 협상하고 이러한 꼴사나운 모습은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시스템과 제도와 규정을 무엇을 어떻게 좀 바꿔야 하는지 그런 것도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이 대단히 시스템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이러한 논의들과 여러 가지 얘기들을 뭐 지금 권한대행 체계이긴 하지만 잘 극복하고 이뤄내고 해결책을 찾을 거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예, 말씀하십시오. 예, 권한대행 체제라고는 하지만 원인 분석이나 아까 말씀하신 뭐 유족 대응 그다음에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이런 것들은 각 부처별로 할 일들이 그렇죠. 정해져 맞습니다. 있죠. 부처들이 정해서 할 일들이고 주로 경제부처들일 텐데 네. 차근차근 준비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건? 예, 뭐 저는 큰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나라는 이미 이런 거에 대한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매뉴얼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리더가 중요하긴 하죠. 그런데 이게 예를 들면은 이런 거예요. 막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리더가 여기 이거를 판단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아니라 이미 안타깝지만 사고는 벌어진 거고 이제 수습을 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매뉴얼대로 움직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중 권한대행 체제라고 해서 이거가 수습이 안 될 거다, 뭐 더 혼란스러울 거다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은 저는 좀 동의하기 어렵고요. 뭐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잘 알아서 이제 할 거라고 보고. 근데 이거를 빌미로 뭐 해야 될 일을 안 해야 된다라든지 뭐 예를 들면은 뭐 아까 제가 장성철 소장님의 의견에 동의를 하면서도 좀 걱정을 했던 부분이 그런 거거든요. 야 이거니까 모든 뭐 이를테면 내란과 관련돼서도 모든 논의를 다 중단해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게 그게 나라를 위해서 바람직한 것인가. 결국 그러면 또 이제 누군가는 반대하고 누군가는 찬성하면서 또 싸우는 모습처럼 비춰질 테니까. 근데 뭐 이제 국가 애도 기간도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있지만 결국은 그거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앞으로 한 발짝도 못 나가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얘기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 너무 또 과도하게 왜 이렇게 싸우느냐라는 비난만 할 게 아니라 뭐 이 문제도 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도 좀 관심을 지금은 좀 그렇지만은 시기적으로 그렇지만 앞으로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정치가 무한 책임을 지면서도 하지만 또 본질적으로 싸우는 영역이기 때문에 뭐 앞으로도 계속 어떤 그런 모습들은 볼 것 같은데 어제 대통령 권한 정지된 그 윤석열 씨가 입장을 냈죠.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참담하다 뭐 이런 얘기였는데. 당연히 저런 입장을 내는 게 맞긴 한데 그냥 썩 좋게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 분의 저러한 애도와 위로의 말이 그렇게 또 위로가 되진 않고 그냥 왜 나서지? 뭐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렇게 국민을 위하고 뭐 국민과 함께 할 거라고 본인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본인에게 가해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혐의와 수사에 대해서 제대로 좀 협조하고 국민들을 위해서 협조하고 또 조사받을 건 조사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썩 좋게만 보이지 않았어요. 제가 마음이 좀 삐뚤어져서 그런지 몰라도. 뭐 어떤 분 보니까 저 2022년에 폭우 때도 뭐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날인가 참담하다 뭐 위로한다 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전날 뭐 퇴근길에 보니까 비가 많이 와서 벌써 침수가 시작되더라. 그 본인 퇴근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뭐 그랬던 거를 다시 얘기하면서 과연 저게 진심이 있는 거냐 이런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이태원 참사 때나 뭐 최혜병 사건 때 그 나왔던 여러 대응들을 보면은 네. 과연 저런 입장이 진심이 있는 입장이냐, 진심이 그렇죠. 담겨 있는 것이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대통령실도 정진석 실장 주재로 긴급 수석 회의를 개최를 하고 또 뭐 태세 비상대응 태세를 유지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김준일 평론가님은 네. 뭐 앞에 말씀하신 거 조금만 붙이면은 저도 그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저 대통령이 저거에 진심이 담겨 있을지 여부는 국민들이 판단하시겠죠. 보는 분들이 판단했는데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를 너무 많이 보여왔거든요. 이태원 참사 때도 그렇고 책임자에 대해서 문책과 처벌 얘기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끝까지 이제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또 유가족들은 많이 분통을 터뜨리고 그래서 본인이 저 상황에서 뭐 진짜로 뭐 마음에 그런 걸 느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잘 못 믿겠고요. 사실 큰 위로가 됐을 것 같지는 않고요. 대통령실도 뭐 24시간 비상태세 유지를 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어쨌든 최상목 총리 그러니까 최상목 부총리 중심으로 이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보조적으로 돼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부총리한테 없는 어떤 수행할 수 없는 기능들이 대통령실의 일부 갖추고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하에 있는 뭐 상황실이라든지 이런 것들. 근데 지금 당장 최 총리가 그럼 최상목 부총리가 거기 가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하 벙커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보조적으로 이쪽에서 나오는 정보를 그쪽에서 뭐 이렇게 보고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데 대통령실이 현재로서는 사실 딱히 막 뭔가를 할 만한 게 많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인적으로도 보니까 예. 최상목 부총리를 보좌하는 건 기재부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게 원래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가 보좌하는 것도 총리실이었고요. 그렇죠. 지금은 사실 총리실도 별로 직원들이 할 일이 없고 대통령실도 할 일이 별로 없어요. 솔직히. 그래서 좀 월급이 아깝다고 이 생각이 드는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근데 만약에 필요하면은 그런 것들을 뭐 해석을 해준다든지 아니면은 정보가 만약에 올라온 게 있으면 보고를 해준다든지 뭐 이런 건데 기본적으로 모든 정보는 지금 최상목 경제부총리한테다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부처에서 있는 거는. 그러니까 별도로 본인들이 뭐 해야 될 역할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죠. 예. 어제 긴급 수석 회의도 열고 나서 결과는 최상목 권한대행한테 전달했다 이렇게 기사가 나온 걸 봤습니다만 정성철 소장님은 이런 구조는 사실 없었던 거지 않습니까?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어쨌든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을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대통령실도 최상목 권한대행을 서포트하고 보좌하는데 온 힘을 다 기울여야 되겠죠. 근데 솔직히 그래요. 대통령실 관계자들 당신이 그럴 자격과 능력이 있냐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난 2년 한 8개월 정도 국정 운영을 해온 것에 대해서 쭉 살펴보면 제대로 보좌를 못해온 집단이 과연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대통령실은 대단히 정치적인 집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러한 큰 재난과 관련해서 과연 뭘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사의를 표명하지 않았었나요? 사의를 표명했는데 그 사의를 받아들이는 분이 사의를 안 받아들이니까 계속 그냥 거기에서 정진석 실장이나 수석들은 근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분들은 출근을 하시겠죠. 출근하고 월급 그냥 다 받고 그러겠죠. 네. 알겠습니다. 불행한 일입니다. 대전공 참사는 뭐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요. 정치 일정들을 보면 네. 내일 본회의는 예정대로 하기로 했죠. 그거를 아직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일단 진행을 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네네. 여러 가지 법안 처리할 것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올해 안에 처리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법안 처리를 위해서라도 내일 본회의는 개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것도 그렇고 이건 정식 명칭이 지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내란 국조특위가 네. 이제 내일 의결이 돼서 아마 네. 가동이 되는 걸로 네. 기사가 나오는 것 같던데 네. 오늘 이제 첫 회의는 미리 여는 것 같습니다. 국조특위라도 지금 뭐 특검 안 돼 있고 뭐 이런 그 기구들이 제대로 구비가 안 돼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네. 그래도 이 국조특위라도 국회에서 먼저 진행하는 게 옳다. 옳은데 맞는데 저게 현실성이 없고 그렇게 썩 효과적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국정조사잖아요. 네. 국회에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청문회 하고 이러는 거죠. 네, 여야가 다 함께 참여하지 않는 국조특위, 야당이 자신들만 하는 국조특위는요, 정부 부처에서 협조를 안 해요. 왜냐하면 강제적인 수사권, 조사권이 없기 때문에 저분들이 예를 들면은 뭐 대통령실이나 아니면은 국무총리실이나 아니면 뭐 행안부나 이런 데 가서 뭐 조사하려고 그래도 문 안 열어줘요. 여당원들이 안 가면. 청문회 한다고 그래도 여당원들이 참여 안 하면 안 와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밝혀질 수 있는 게 없고 국조는 하나의 정쟁 수단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박근혜 탄핵 시절에는 여야가 함께 했으니까 거기서 많은 증인들이 나와서 더 많은 증거들을 확보하고 증언을 들을 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여당의 비협조로 제대로 된 국조특위가 활동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아니냐 그렇게 전망해 봅니다. 그러니까 국정조사라는 게 이게 어떤 목표하는 바가 그런 것 같아요. 특검하고 다른 거는 특검은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강제 권한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숨기려고 하는 것들을 좀 더 드러낸다고 하면은 저는 국정조사의 장점을 새로운 거를 발굴해내는 것도 있지만은 기존의 사람들이 관심을 덜 가지고 잘 묻혀있던 것들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비밀인데 강제로 이거를 문을 열어가지고 이를테면 상자를 열어가지고 새로운 걸 끄집어내거나 비밀을 밝혀낸다기보다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이거를 좀 더 자세하게 알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조금 국민들한테 설명하는 과정으로도 좀 유용하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모든 거를 특검하지 말고 예를 들면은 예전에 뭐 서울 양평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국정조사를 하자 이런 주장도 예전에 일부 이제 의원들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래서 특검은 특검대로 가고 국정조사는 국정조사대로 가면서 서로 보완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특히 특검 같은 경우에는 언론 브리핑 문제를 가지고 지금 여당에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숫자도 굉장히 제한되게 이렇게 갈 가능성도 또 추후에 그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국정조사에서 충분히 그런 것들을 좀 밝혀내는 데에는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예. 김준일 평론가님 말씀처럼 저렇게 국정조사 특위가 운영이 돼야 되는데 지금 주요한 출석 예정인 그리고 증언자로 참고인으로 이렇게 선정할 사람들이 대부분 구속돼 있거나 아니면 검찰이나 경찰에 수사받고 있거나 막 이러거든요. 그럼 나오면은 본인에게 좀 곤란한 얘기는 계속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수사 중인 사안이라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맹탕 국조특위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나 그런 걱정이 좀 들어요. 계엄 그 다음 주에 있었던 국회 일정들에서 사실 뭐 국방위라든지 뭐 여러 아니면 대정부질문에서라든지 굉장히 많은 사실들이 새롭게 공개되면서 참 국회가 이런 기능을 한다는 걸 갖다가 국민 여러분들한테 새삼스럽게 일깨워준 그런 기능을 했었는데 네. 국조특위가 제대로 된다면 또 그런 장이 돼야 되는데 장성철 소장님께서는 그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거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당의 불참 그리고 주요 증언자들 그 사람들의 제대로 된 증언을 이끌어내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씨는 지금 공수처 3차 소환에 불출석한 상태였고 공조본에서 오늘 오전에 체포영장을 신청을 한 거죠. 그러니까 청구를 했다라고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요. 이게 공조본이라는 게 이게 경찰과 공수처, 국방부 요 세 군데가 같이 공조를 해가지고 좀 수사를 한다, 협조를 한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왜 공조본인가 이게 조금 눈에 좀 띄는데. 왜냐면 공수처가 출석 요구를 했잖아요. 그러면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를 했다라고 보도가 나온 게 아니라 공조본이 했다라고 나와요. 이거는 뭐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는 수사권은 없어. 나 그래서 수사 못 받겠어. 조사 못 받겠어. 계속 이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공수처도 이를테면은 직권남용과 관련돼서 연관된 내란죄를 수사한다. 이거는 검찰의 논리하고 똑같아요. 근데 이거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는 이거는 뭐 인정 못 하겠어라고 하니 이 영장도 그러면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윤석열 측이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런 식으로 그 수사 권한이 없는 데서 청구한 거 이거 나는 못 받아들이겠어.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뭐 어찌됐든. 그러니까 야 이거 단순히 공수처만 한 게 아니라 이거 다 같이
기관들끼리 논의해가지고 같이 협력해서 지금 이거 체포영장 지금 법원에 청구한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 법원에서 발부받으면 이거 네가 말하는 윤석열 네가 말하는 그런 거 근거 없어. 라고 지금 얘기하기 위해서 공조본이라고 오늘 딱 이렇게 앞에 내세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다른 방송에서도 이미 이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연초에 아마 체포영장 집행될 거라고 제가 예측을 한 적이 있거든요. 예, 예측하셨죠. 예, 그래서 연초에 아마 체포될 겁니다. 체포될 거고요. 경호처가 그렇죠. 이제 저항을 할 거다 이런 예측들이 많잖아요. 모르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제가 경호처 분위기를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고 경호처 고위 관계자로부터 들은 얘기를 제가 전해 들은 거예요. 최근에 한 이틀 전에 무슨 얘기냐면은 경호처 측에서 이런 얘기를 하대요. 우리의 임무는 대통령을 안전하게 모시는 거다. 그래서 어디가 됐든 안전하면 된다. 아니, 근데 그 전에 압수수색 못하게 하고 그럴 때는 그게 안전 때문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냐면요. 책임자의 허가가 있어야 되는데 경호처가 경호처장이 책임자가 아니에요. 그거는 대통령이나 이를테면 대통령 대통령실. 권한대행 그러니까 한덕수가 오케이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야지 압수수색 영장이 그러니까 군사 비밀이 있는 이런 데는 책임자의 허가가 있어야 되니까 한덕수가 오케이를 안 해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석근 탄핵되기 전에는 윤석열이 안 해준 거고 그다음에 한덕수가 안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부딪힌 건데 이거는 어쨌든 법 집행을 함에 있어서 그런 뭐 누가 허가를 해줘야 된다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경호처 직원 다 공무집행 방해가 돼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경호처도 솔직히 의욕이 지금 많이 떨어진 상황이라고 해요. 우리가 왜 저 사람을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이 예를 들면은 위해를 받아서 하면은 이 사람들의 경호처 직원들에 대한 문책을 받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그렇죠. 위해를 하거나 테러를 하거나 뭐 이랬을 때 이걸 지키지 못하면 근데 안전하게만 모시면 되는 거니까 안전하게 구치소로 보내면 안전하게 뭐 어디든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기류 변화가 있다더라 정도로 감안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완전히 세게 막을 것 같지는 않아요. 제 생각에 막는 신용은 해야죠. 뭔가를 하는데 결국은 문을 열어주면서 끌려 나오는 모습을 연초에 최고의 선물로 국민들께서 윤석열이 끌려 나오는 모습을 보실 수도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면. 연초 언제쯤? 모르죠. 뭐 아니 왜냐하면 다음 법원이 다음 주. 그렇죠. 왜냐하면은 저는 다음 주가 아니라 이번 주 약간 뒤 늦게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법원이 이제 빨리만 해주면은 뭐 목요일이나 금요일쯤에도 이게 수요일이 1월 1일이잖아요. 그러면 1월 2일이나 1월 3일에도 휴일이 아니니까 법원에서 오늘 검토하고 그러면은 내줄 수도 있겠다. 이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왜 법리적으로 그냥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호처의 생각과 판단은 왜 윤석열이 탄핵된 윤석열 대통령을 왜 끌어가려고 그래? 안 돼! 하면서 이제 총 들고 막는 게 아니라 영장이 딱 오면은 이제 조사하는 데까지 다른 위해가 없도록 그거를 방어하는 그런 수준이네요. 그러니까 잘 모셔다 드리겠다. 그게 맞는 것 같고. 근데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참 도리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꼴사나운 모습을 보이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인 뭐 검사 출신이고 한 나라를 정말 최고의 권력자로서 담당을 했던 그 지금도 어쨌든 직무 정지돼 있지만 대통령이잖아요. 그럼 대한민국 사법 체계를 존중을 하고 따르는 모습을 보여야지 자꾸 뭐 조사 안 받으러 가고 그 조사 받으러 온 소환장도 거부해버리고 이게 참 국민에 대한 도리가 맞는 것이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버티다가 지난주 금요일에 그 검찰에서 낸 보도 참고 자료 사실상 김용현에 대한 그 공소장 그렇죠. 내용들인데 거기에 보면 이제 대통령이 했던 얘기들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네. 보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 국회에. 이 발포명령인데 발포명령 사실 전두환의 내란 혐의에서도 끝까지 이게 결국 부인했던 얘기죠. 부인했고 입증이 안 되고 그랬었는데 이건 지금 결정적인 증언이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김영헌 씨 측에서는 뭐 아니에요. 막 없던 얘기도 지어냈어요. 이런 식의 막 항변을 하던데 어쨌든 검찰은 이러한 사실들 대통령의 지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다 적시를 했고 거기에 이제 공범, 수계 이런 형식의 대통령의 역할을 부여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지금 변호사들 지금 잘 구성이 안 됐고 변호사들이 아직 헌법재판소 나가서
증언하는 것을 보니까 우리가 아직 뭐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전달받지 못하고 상황 파악도 안 돼가지고요.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뭐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시간 끄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과연 맞는 것이냐. 저는 솔직히 대통령으로서의 자격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격도 윤석열 대통령은 없다. 그런 생각까지 들어요. 국민의 자격도 없다. 국민의 자격도 없어요. 아니 왜냐하면 어떻게 총을 쏘라는 얘기를 해요. 이게 사살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 함축적인 의미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되는데 그런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본인의 정적을 제어하기 위해서 군대라는 합법적인 폭력적인 집단을 동원을 해가지고 총까지 쏘라는 게 이게 정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할 얘기입니까? 그리고 대외적으로도 지금 혼란을 야기시켰다는 혐의를 그럼요. 제기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영현 전 장관 쪽에서는 뭐 이 계엄 포고령 가지고 고발을 했죠. 한동훈 전 대표, 이재명 대표를 계엄 포고령 위반이었다고. 포고령 당시 잠깐 진짜 있었던 그 포고령. 죄송한데 미친놈들 같아요. 이게 아, 웃을 일이 아닌데. 정말 후련합니다. 예, 진짜 미친놈들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포고령 자체가 지금 계엄 자체가 문제고, 근데 이거를 지금 계엄을 그 포고령을 안 지켰다고 고발하는 게 그러면 전공의도 다 고발하지. 그러면 다 복귀 안 했으니까 이거 미친놈들 아닙니까 이게? 제정신이 아니다라는 거고. 글쎄 뭐 이거는 논평할 가치도 저는 솔직히 못 느끼겠어요. 이거를 뭐 이게 그 검찰에서도 뭐 바로 무혐의 불기소하겠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 아까 전에 그 얘기 조금만 앞서서 얘기를 하면은 예를 들면은 총을 쏘라고 총을 쏴서라도 끌고 나오라고 했다라든지 그러면은 계엄이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 이거는 정확하게 누구냐면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가지고 지금 대통령의 지시를 복원한 거죠. 예, 복원을 한 거예요. 그리고 특전사와 관련해서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 뭐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것도 이것도 곽종근 특정사령관의 발언을 가지고 이거 재구성을 한 거잖아요. 곽종근 사령관이 국회에서 얘기할 때는 문을 부수고라도까지만 얘기했는데 예. 여기 진술에서는 이제 도끼가 나온 거죠. 예,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그러니까 검찰에서 이렇게 수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은 윤석열이 뭐 부인할 수는 있어요. 저는 말도 안 된다고 보지만 부인할 수는 있는데 그러면은 검찰에 가가지고 이거는 부인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논리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이렇게 진술을 하면은 둘 다 빵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구치소에 들어가가지고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서로 뭐 대질신문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서로 이렇게 확인해 보면 되는 거지. 이거를 내가 얘들이 얘기한 건 다 뻥이니까 나는 못 가겠어라는 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그런 식으로 수사를 안 했잖아요. 윤석열 검사가 지금까지 잡아 넣어가지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검사 때 했던 것도 사실은 다 부인하는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아까 포고령 위반 말씀드린 거는 포고령 위반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이야기한 내용이 검찰 그 보도자료에 나오죠. 조지훈 경찰청장한테 국회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그러니까 그 계엄 선포하고 나서 국회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도 다 체포해라. 그 사람들도 포고령 위반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체포하라고 지시를 했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비상계엄 자체가 반헌법적이고 법률을 위반했고 또한 내란죄로 혐의를 받고 있고 입건됐고 조사를 받고 많은 분들이 구속됐잖아요. 근데 그 포고령 가지고 뭐 정치인들 잡아들여라 위반이다 이렇게 또 문제를 삼는 이 사람들이야말로 또라이들이죠. 이거를 어떻게 우리 정상적인 제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거 같아요. 지금 경기로 따지자면 벤치 클리어링 하는 것 같아요. 그냥 게임 자체가 그냥 무효화되도록 난투곡 벌이는 거예요. 그냥 시비 걸어가지고 그냥 무조건 뭐 투수가 타자를 째려만 보는 것도 기분 나쁘다 해가지고 가가지고 그냥 난투곡 벌여가지고 그 게임 자체를 그냥 무효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진흙탕 난장판으로 만들려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이런 한심한 사람들이 참 변호인을 하겠다고 그러고 집권 세력의 여러 가지 잘못된 행들을 변호하겠다는 것 자체가 참 우스꽝스러워요, 진짜.
추경호 전 원내대표도 조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네. 이게 지금 혐의가 있죠. 그 계엄 해제를 위해서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가는 걸 방해했다는 지금 의혹 맞아요. 내지는 혐의인 네. 건데 그거랑 이 대통령의 지시는 무관할까요? 너무 생각을 뻗쳐간 걸 수도 있는데 뭐 추경호 원내대표한테 뭐 의원들 뭐 못 들어가게 해라 막 그렇게 했을까? 뭐 그렇게 아니죠. 국회의원들 지금 가면 경찰에 잡혀갈 수 있으니까 못 들어가게 해라.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조사 과정 중에서 좀 밝혀져야 될 부분인데 제가 이제 얘기 듣기로는 추경호 원내대표가 엄청 벌벌 떨고 있대요. 그러니까 그분의 이제 스타일이 그렇게 굳건하고 뭐 강건한 그런 성품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점이 하나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기재부 엘리트 출신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정치인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 죄는 자기가 제일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밝혀진 거는 나는 한 11시 반쯤에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나는 그 이전에 의원들에게 당사로 모이라고 했다. 그래서 대통령 지시받고 내가 의원들을 빼돌린 건 아니야. 이런 식으로만 항변을 하던데 그 이전에는 연락이 없었을까. 그런 점도 검찰이나 경찰 조사를 통해 가지고 밝혀져야 될 부분인데 어쨌든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상당히 지금 마음이 많이 위축되고 두려움과 걱정에 휩싸여 있다고 하더라고요. 추경호 전 벌벌 원내대표가 떨고 있다 그런 표현을 벌벌 쓰더라고요. 떨고 있다. 예. 뭐 떨 일이 한두 개가 아니니까요. 지금 뭐 예전에 20억 원을 2018년 공천 지방선거 공천 때 받았다라는 뭐 명태균 씨의 증언도 있으니 그것도 수사 대상에 오를 거고 한 번 이게 들어가면은 이제 끝도 없이 지금 여러 수사들이 꼬리에 꼬리를 묻듯이 소위 말하는 별건 수사들이 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떨고 있을 테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추경호의 주장은 12월 3일 11시 23분에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한테 전화를 해서 비상계엄에 대해서 미리 말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라고 했다라는 게 전부라는 거예요. 요거와 관련해서. 근데 미리 이미 얘기 안 해줘서 미안하다. 예, 미리 안 해줘서 미안하다라는 게 11시 23분에 통화를 했다라고 추경호는 주장을 하고 있고 그게 첫 통화고 뭐 더 추가 통화가 없었다라는 게. 근데 이거는 지금 통신 내역 이미 다 확보했거든요. 수사기관이. 그래서 지금 볼 거예요. 그러면 가장 먼저 나올 게 11시 23분 전에 뭐 예를 들면은 뭐 10시 때에 통화했다. 이거 하나면요. 거의 그럼 이거 뭐 딴 게 뭐가 있겠어요. 그 시간에 대통령이 이미 계엄하려고 막 국무회 소집하고 뭐 온통 몸관심이 다 계엄이었을 텐데 이걸로 거의 끝나는 거다 그러면은. 그 이후에는요. 이제 추가로 본인은 부인을 하겠지만은 주변에서 증언이 나올 수도 있어요, 사실은. 예. 그렇죠. 그러면은 추경호는 그런 내란 동조 혐의로 같이 뭐 이제 그거는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형이거든요. 근데 이게 가장 심각한 게 뭐냐면은 추경호도 추경호인데 이게 위헌정당 해산 명분이 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 국민의힘이 뭐 이렇게 반대하고 뭐 헌법재판관 뭐 선임하는 거 반대하고 이런 거는 그냥 일상적인 어떤 이렇게 정치 행위, 의회 의정 활동으로 볼 여지가 있어요. 뭐 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보지만은 그런데 이거는 표결 못하게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그 추경호가 알고 있는데 못하게 하고 그거를 많은 의원들이 알고 있었거나 묵인하거나 동조를 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그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심각한 문제가 앞으로 발생할 수도 있다. 근데 우리가 많이 비판했지만 원내대표잖아요. 네. 그러면은 당연히 그런 일이 벌어지면은 국회 본회의장으로 가야죠. 본인은 가 있었어. 본인은 원내대표실에 있었죠. 원내대표실에 있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본회의장으로 갔어야 한다고요. 원내대표실에 그쵸, 있는 그쵸. 것이 아니라 본회의장으로 갔었어야 한다니까요. 그런데 원내대표실에 숨어가지고 계속 문자를 하고 있고 이건 원내대표로서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거기부터 뭐 그렇게 멀지도 않잖아요. 계단만 하나 올라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추경호 원내대표의 첫 번째 잘못의 출발점은 그거예요. 원내대표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않았다. 못했다. 그것은 단순히 정무적인 판단이 부족했어.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실과 대통령으로부터 무언가의 지시를 받지 않았을까. 그런 의혹까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거를 그 검찰 보도 참고 자료에 나오는 내용인데 국회를 무력화시킨 후에 별도의 비상 입법 기구를 만들려고 했다. 전두환 때 그 국보위지 않습니까? 국보이네요, 완전히. 저 친정부 성향의 의회를 새로 그렇죠. 만드는 뭐 그런 건데 과연 계엄이 성공했다면 그때 본회의 표결에 적극적으로
불참했던 네. 불참을 그 사람들 종용하고 위주로. 불참했던 사람들이 이런 네. 기구를 꾸리는데 그렇죠. 주축이 됐을 거예요. 대표적인 TK 의원들 뭐 이미자, 김정재 이런 사람들 위주로 해가지고 그런 무슨 오해라고 해야 돼 그냥. 그러니까 그러다 이상한 보니까 오해라고 이게 해야 돼.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의혹들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건데 추경호 원내대표는 벌벌 떨고 있고 국민의힘은 진짜 내란의 힘 혐의를 받아서 정당 해산 청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럼 최상목 권한대행 얘기를 좀 마지막으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헌재. 재판관 임명이요? 네. 안 할 것 같아요. 최상목 저는 권한대행도 할 안 한다. 거였으면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하지 최상목 경제부총리 권한대행에게 미뤘을까? 같은 논리거든요, 쭉.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기본적인 논리는 그거예요. 탄핵 심판을 최대한 질질 끌겠다. 언제까지? 최소한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2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탄핵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겠다. 표면적으로는 그 얘기는 안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거예요, 그게 그거 깔려 있는 그냥 거다. 2월달, 3월달 최소한 3월달까지는 2심 판결이 나올 테니까 그때까지는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하고 그때 풀어주고 협조해가지고 탄핵 심판이 한 6개월 정도 가도록 재판도 질질 좀 끌고 그래서 대선은 겨울에 눈꽃 대선. 1년이요. 네, 눈꽃 대선으로 치르겠다라는 게 지금 국민의 목표거든요. 그러면 최상무 권한대행에게 계속 그런 식의 요구를 권성동 원내대표가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를 무시하고 최상무 권한대행이 지금 나라가 어려우니까 탄핵 심판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판관 3명 임명할게요. 이러진 않을 것 같아요, 저는. 민주당에서는 내일까지 보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내일 마지막 근데 국무회의까지 보겠다. 지금 나라가 이렇게 어렵고 이런 대형 참사도 났고 대외 신인도 경제, 주가, 환율 이게 너무나 어려운데 또 경제부총리 권한대행까지도 탄핵을 해? 너희들이 지금 국정을 마비시키는 집단이야? 막 이러면서 또 막 폭투 던질 거거든요. 막 벤치 클리어링하고. 근데 그렇게 하는 건 결국은 지금 참사와 이 경제적 어려움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게 국민의힘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게 맞는데 그걸 그냥 막 진흙탕 싸움으로 몰고 갈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또 맞아. 민주당이 나쁘지. 민주당도 너무하는 거 아니야? 이런 국민적인 의견도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일단은요. 얼굴 두껍게 하고 다니자라고 권성동 그랬죠. 대표 얘기했잖아요. 아니에요. 철판 깔고 달린. 두꺼운 정도가 아니고 얼굴에 철판 깔고 절대 안 다니는- 뚫리게. 네, 그러니까 본인들도 이게 무리하다는 거 알아요. 근데도 어쨌든 이재명 2심 나올 때까지 재판 진행 안 되도록 질질 끌겠다라는 게 마지막 목표입니다. 근데 민주당에서 보는 시각을 보면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는 이 내란 사태의 적극적인 동조자로 보는 반면에 최상목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2명 중에 1명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 그런 입장도 있지 않나요? 아니 그럼 뭐 본인이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문 박차고 나왔다고 주장을 하니 뭐 그거를 이제 믿어주는 거죠. 믿어주는 거고 저도 뭐 그렇게 했으리라고 보고요. 오늘 그 박성준 민주당 원내 수석 부대표가 얘기를 했는데 최상목이 헌법재판관 임명은 해야 되지만 당장 시한을 정할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를 이제 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당장 압박할 수는 없어요. 무안공항 이 제주항공 참사가 있는데 말씀하셨다시피 이거 뭐 탄핵하면은 욕 엄청 먹을 겁니다 진짜로. 수습 불가능할 정도로 욕을 먹을 정도로 갈 거기 때문에 저는 1월 첫째 주도 넘어갈 거라고 봐요 그냥. 예.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체포된 뒤가 될 거다. 예, 체포된 뒤가 될 거고요. 제가 말하는 거는 그래서 체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반란 수괴가 내란 수괴가 저기에 앉아가지고 지금 있는 것 자체가 내란범 공범들한테 굉장히 시그널이거든요. 사실은 여기가 끝났다. 이거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빨리 체포를 해야 되고 저는 3가지 가능성의 시나리오가 있는데 짧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윤석열이 체포된 다음에 최상목이 3명을 임명하는 거. 두 번째는 임명을 아예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6명으로 끝까지 가고 최상목이 탄핵이 될지 안 될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탄핵 얘기하지만은 이게
나머지 사람들이 탄핵할지 안 할지가 뭐 불확실한 상황에서 조금 부담되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가는 거. 세 번째가 저는 또 좀 독특한, 제가 다른 데서는 다른 사람들은 이 얘기를 안 하는데 뭐냐면은 3월 한 말쯤에 돼가지고 임명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임명이라는 게 헌재 재판관 헌재 3명. 헌재 재판관 다시 줄어들지 않습니까 또? 4월 18일에 줄어드는데요. 문제는 뭐냐면은 3월 말쯤에 3명이 들어오면은요. 3명이 이 기록을 이 짧은 시간 내에 다 검토할 수 있느냐. 이게 그래서 4월 18일 이전에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이게 하는 거가 소위 말하는 정배였어요. 그러니까 가장 예측 가능한 6명일지라도 6명이라도 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근데 오히려 늦게 투입을 해가지고 이도저도 못하게 못하게 해서 4월 18일에 넘겨가지고 오히려 더 기한을 길어지게 하는 이런 것까지도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되게 불확실한데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나리오는 저는 그거를 가능성이 제일 높게 3번. 봅니다. 3번을. 예. 좀 3월 아주 말 늦게 임명한다. 뭐 4월 초 막 이럴 때 뭐 임명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장성철 소장님 그것도 시나리오는 그렇고 또, 예. 아니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3월까지는 이재명 대표 선거법 2심 판결이 나올 거다. 그때쯤에는 풀어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 그거 서로 다 섞여 맞물리는 거예요. 있어가지고. 그게. 예, 맞물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그렇게 후련하진 않네요. 답답한 마음으로 앞으로 3월까지 계속 이럴 거예요. 내년 한 해 계속 이렇게 우리 답답한 마음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안 돼요. 안 되죠. 좀 좋은 얘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용자 중심의 뉴스포털 플랫폼 뉴스통. 자신만의 가치와 색이 담긴 글을 작성하고 가치를 인정받으세요. 사용자 중심의 뉴스포털 플랫폼 뉴스통에서 뉴스북 뉴스라인의 필진이 되어보세요. 자유롭게 생각을 표현하세요. 작성 키워드를 지급해드립니다. 내가 작성한 글이 언론사 기사처럼 뉴스포털에도 노출. 초창기 활동 지원금까지. 지금 바로 뉴스통의 필진이 되어보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네, 끝내주는 경제 슬로우 뉴스 이정환 대표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체포영장 청구 소식에 경제 지표들이 잠깐 움직였다고요? 네. 환율은 계속 환율이 걱정이었잖아요. 그렇죠. 환율이 이제 1,500원 간다. 예, 하락 반전 일단 한 모습이고 주가는 떨어졌군요. 상승 반전인데 이게 뭐 그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10시 좀 11시 좀 되기 전에 10시 50분쯤에 속보가 나왔는데 방송 속보가 나오자마자 한번 그래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래서 나오자마자 환율이 급격히 일단 빠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1,474원에서 1,467원으로 한 60원 가까이 빠졌는데 이 정도면 일단 속보 영향이 꽤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이게 사실은 그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1,500원을 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새로운 뉴 노멀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많았는데 일단 환율은 일단 단기적으로 하락 반전하는 모습인데요. 주가도 한번 보시면 일단 이재명 테마주들이 뭐 올랐다고 하는데 코스피도 지금 보면 이제 속보 나오던 무렵부터 약간 상승 탄력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이제 이게 뭐 1분 단위 그 그래프이기 때문에 지나봐야 알겠지만 오늘 계속 이야기할 텐데 이 정치적 불안이 실제로 금융시장의 요동을 치고 있고 결과적으로 이 빠른 탄핵 그리고 빠른 질서 있는 수습이 금융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시장은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한다라는 그렇죠. 이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가 계속 입증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사실 오늘 그 끝내주는 경제 마지막 방송이어서 올해 네. 2024년 죄송합니다. 2024년의 마지막 방송이어서 그 올 한 해 경제 지표들의 변화를 좀 지켜보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탄핵이 경제다 이런 결론에 네. 이르게 된 것 같아요. 이미 사건은 벌어져 있고
한국 경제를 굉장히 외국에서는 훨씬 더 우려하게 보고 있는 거잖아요. 뭐 네. 어디 제3세계에서나 벌어질 것 같은 비상계엄과 여러 차례 탄핵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 사실 한국 국민들은 오히려 이게 안정화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이제 한독수 탄핵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외국에서 볼 때는 이게 도대체 어디까지 가는가라는 불안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하루빨리 안정하고 어떤 이제 단계적으로 궤도를 밟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금융시장 안정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게 과거 두 차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과 박근혜 탄핵 때만 해도 사실 그 절차를 밟아 나가는 과정에서 빠르게 안정이 됐었거든요. 네. 이게 해결이 될 것이다라는 믿음을 주는 게 중요한데 이게 지금 최근 상황은 윤석열 이제 탄핵된 윤석열 씨가 계속해서 이렇게 어깃장을 부리고 있고 헌재 서류도 받지 않고 있고 그리고 국민의힘을 비롯해서 이제 정부가 계속해서 이걸 부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더 혼란이 가중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방송 요 앞에 코너에서는 네. 김준일 시사평론가가 내년 초에 네, 윤석열 씨가 체포가 될 거다. 네. 빠르면 이번 주 후반에 될 거다라고 네, 지금 전망을 내놓은 상태여서 그렇게 되면 좀 안정적이 될 수 있을까라는 기대도 좀 네, 걸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일단 체포영장이 발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리고 뭐 이제 집행이 문제인데 최근 나온 이야기들 보면 경호처가 막아설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이제 물리적 충돌을 감수하면서 공수처가 밀어붙일 수 있겠느냐라는 우려도 나오는데 결국 이게 압수수색은 막을 수 있더라도 체포영장은 경호처도 막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얘기가 잠깐 있었는데 경호처의 현재 스탠스는 네, 대통령이 안전하면 네, 괜찮다. 네, 안전하게 구치소 가는 것까지는 네. 괜찮다라는 네, 뭐 그런 입장이라고 네. 김준일 평론가가 네. 뭐 분위기를 전달해줬습니다. 경제주간지 포브스가 네, 한국 국민 5,100만 명의 이 탄핵, 이 내란 사태의 대가를 할부로 갚아야 될 거다. 장기 할부로 갚아야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네네. 이 주식시장에서만 일단 탄핵 이후에 79조 원이 시가총액이 줄었고요. 시가총액 2,000조 밑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윤석열 대통령이 다소의 불편이 있겠습니다만 이러면서 이제 계엄령을 선포했었죠. 그런데 이제 다소의 불편 정도가 아니라 한국 경제가 전반적으로 밸류 다운하는 바닥 없이 추락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기업 투자도 크게 줄어들 거다라는 관측이 많고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에서는 특히 더 이걸 더 우려하게 보는 것 같아요. 정치적 혼란이 커지고 있고 이게 과연 수습이 될 것인가라는 우려가 있고요. 가디언이 이런 말을 했는데요. 40년 동안 누려온 힘겹게 얻은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일이 순공 목표다. 대다수 유권자들이 지지를 받고 있지만 여전히 민주주의와 무력 통치 사이의 경계가 얼마나 얇은지 보여줬다. 여전히 한국 경제를 불안하게 보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네요. 자, 환율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아마 코인 잘 아시겠지만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이 달러와 연동이 되죠. 예, 스테이블 코인은 김치 프리미엄 영향을 받기 때문에 네. 항상 시중 환율보다 약간 높게 책정이 되는데 네. 지난주에 1,500원을 그러니까요. 돌파한 상태였어요. 테더가 이 업비트에서 1,500원을 돌파했다는 것은 이 당국의 개입이 없으면 이미 한국 주가가 1,500을 넘어선 상황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당국이 외환보유 헐어가지고 계속 환율을 방어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환율 방어의 역사를 보면 아무리 돈을 많이 풀어서 이렇게 방어를 하더라도 결국 어떤 시장 참가자들의 심리를 따라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실제 환율과 테더의 거래가가 차이가 난다는 건 그만큼 시장의 심리와 어떤 이제 이직을 찍어 누르는 주가 환율 사이에 괴리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비상계엄 전과 비교하면 환율이 지금 5% 가까이 올라 있는 상태고요. 네. 그만큼 원화 가격이 가치가 추락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환율은 이 세 가지 리스크를 반영하는데요. 첫째,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급등했었죠. 네. 지금 그림 보시면 선포 이후에 이제 급락했다가 다시 이제 급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지 그러네요.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비상계엄이 3시간 만에 진압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관측이 첫 번째 있었고 두 번째 보면 이제 탄핵안이 부결됐을 때 환율이 또 올랐죠. 그러니까 탄핵안이 부결됐는데도 이게 해결이 안 될 거다라는 우려 때문에 또 올랐고요. 대신 이제 좀 지나서 2차 탄핵안이 가결될 것 같으니까 또 다시 환율이 안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다시 이제 2차 탄핵안이 가결되고 난 뒤에 보면 며칠 동안 또 안정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러다가 다시 이제 한덕수 총리가 한국 권한대행이
헌재 재판관 임명을 미루고 특검법을 거부할 거다라면서 혼란이 가중되면서 한독수도 탄핵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환율이 걷잡을 수 없이 지금 급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 차례 이런 그 변곡점을 보면 이게 안정되지 않는 상황, 정치적 불안이 환율의 그 외환시장 참가자들의 엄청난 그 심리적 불안을 이어지고 있다. 결국 오늘 아침 한겨레가 이런 칼럼을 썼던데요. 해결의 단초는 결국 최상목이 지고 있다. 지금 권한대행이 빨리 이걸 그 정상화 시켜야지 금융시장 안정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산업연구원이 이런 연구 보고서를 내놨는데요. 실효 효율이 10% 하락하면 실효 환율이 환율이 하락하면 대규모 기업 집단 재벌들의 영업이익률이 0.29% 포인트 하락한다라는 거죠. 0.29%면 엄청난 그 하락률인데요. 그렇죠. 지금 이 상황이 계속하고 1,500원이 넘어서게 되면 실제 이런 상황을 맞게 될 수 있습니다. 환율이 지금 5% 정도 올랐으니까 0.15% 정도는 하락했을 것으로 좀 미뤄볼 수 있겠습니다. 네, 혹시 장기 환율 그래프 한번 보여주시면요. 이 장기 추세를 보면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게 82년부터 쭉 보여주는 것인데요. 보면 1,400원이 넘은 게 딱 4번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외환위기 1998년이고요. 네. 글로벌 금융위기 2008년이고요. 그리고 2022년에 레고 사태가 있었죠. 네, 이때는 네. 일시적이었지만 레고랜드 사태. 네, 지금이 이제 그 네 번째 위기인데 위기가 아닌데도 1,400원을 넘긴 건 사실 처음이고요. 지금 이제 1,500원을 넘기는 세 번째 사례가 될 것이다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위기는 위기죠. 근데 이제 금융 경제 금융 위기는 분야의 아니고, 위기가 아니라는 정치적 거죠. 위기가 이제 네. 금융 위기로 이어지는 그 상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전히 펀더멘털이 좋지 않고 특히 또 보면 삼성전자가 또 굉장히 그 우려스러운 상황이 많죠. 네, 주가는 어떻습니까? 주가도 볼까요? 비상계엄 이후 지난 주말까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9조 원이 증발했는데요. 이건 이제 올해 11월 말부터 본 거죠. 보면 이제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 주가가 급격히 떨어진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1차 탄핵안이 부결된 이후에 아까 환율이 안정된 것처럼 네. 며칠 뒤에 다시 이제 그 주가가 다시 오르기 시작합니다. 오르기 시작했는데 다시 이제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로 오히려 또 주가가 빠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이건 왜 이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탄핵안이 가결되고 이게 정상화되는 과정이 아니라 국민의힘과 한덕수 권한대행이 어깃장을 부리면서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서 이 정국 불안이 계속될 거다라는 걸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국 기업들 PER이라고 하죠. 주가 수익 배율이 네네. 올해 연말 그 실적 대비 기준으로 8.3배 정도인데 이익 대비 주가가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펀더멘탈을 반영한 주가가 아니라 한국의 그 전국 불안은 정치 불안을 반영해서 주가가 과도하게 빠져 있는 상황이란 거죠. 그런데 이게 사실 이 정도 빠지면 8.3이면 10배 미만이면 굉장히 싸니까 들어가야 그렇죠. 된다고 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미 이게 가치주나 가치 투자가 안 되는 그런 불안한 상황이란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최상목이 또다시 헌재 재판관을 임명을 거부하고 또 탄핵이 되면 훨씬 더 심각한 위기 상황이 되겠죠. 그런 이 불안이 해소되지 않는 이상 주가가 반전되기 어렵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내란 상태가 있는 나라가 투자를 유치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말씀하신 거 받아서 얘기를 하면 그나마 한국이니까 이 정도 회복 탄력성이 있다. 아까 보시면 탄핵안 가결 이후에 또 주가가 반등을 하잖아요. 네네. 반등했다가 다시 고꾸라지긴 했지만 탄핵만 제대로 절차제대로 밟아도 주가가 탄탄하게 오를 거라는 거죠. 윤석열 체포가 집행이 되면 윤석열 구치소에 가게 되면 그때 또 환율이 안정되고 주가가 또 오르게 된다라는 가정도 해볼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코로나 이후에 네, 우리나라의 경제 회복이 좀 그렇죠.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했을 때 더디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더디는 정도가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그 회복이 더뎠던 회복이 네. 낮은 성장률이 낮은 수익률이 낮은 나라인데요. 심지어 러시아보다 전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보다 주가가 더 낮은 상황이 있습니다. 이 보시면 이 파란색 굵은 선이 지금 코스피 지수이고요. 맨 밑에 있는 연두색 지표가 코스닥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파란색, 초록색이 한국이네요. 네, 2020년부터 이제 2020년을 1호를 100으로 놓고 이제 그 상대 주가를 비교해 본 건데요. 그러니까 보시면 맨 위에 나스닥 같은 경우는 202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2배 이상이 오른 셈이죠. 네. 그리고 S&P 500과 일본 니케이
도 187과 167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이 거의 2배 이상 오르는 상황에서 한국은 거의 그냥 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연초 대비 비교하면 전체 이 막대 그래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1년 동안 성과를 보면 나스닥은 30%가 올랐는데 맨 위가 나스닥이네요. 대만 과거 지수가 29%, S&P 500이 25, 니케이가 20.4 하잖아요. 이게 올해 1월부터 비교한 그래프입니다. 네. 보시면 한국의 코스피는 어디에 있나요? 맨 아래 5번째 있죠. 코스피는 마이너스 9.4고요. 코스닥은 마이너스 23%입니다. 그러니까 뭐 러시아가 위에 보면 10%죠. 마이너스 10인데 러시아보다 더 많이 빠진 지수가 코스닥이다라는 거고요. 2배 이상인 네네. 것도. 그래서 사실 이게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초에 밸류업 프로젝트를 하겠다고 밸류업 했지만 얘기하던 사람 다 어디 갔나요 지금? 참. 밸류업이라는 게 사실 거의 실체가 없었고요. 네. 제가 4가지 이유를 한번 꼽아봤는데 특히 이제 삼성전자가 코스피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의 12%를 차지하기 때문에 사실 삼성전자를 빼면 그렇게 하락폭이 크지 않다라는 이제 관측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한국 경제가 그만큼 삼성전자 의존도가 높았다는 것도 문제의 요인이 될 거고요. 특히 또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했죠. 트럼프 출범 이후에 미국 자산이 가격이 오르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자본이 미국 증시와 코인으로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네. 한국에서는 고객 애탁금이 50조 원 미만으로 크게 빠졌고요. 당연히 수익률이 높으니까 빠져나갔겠죠. 그렇죠. 우리 다들 보면 뭐 애플이나 테슬라가 상승하는 거 보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삼성전자는 국내 대장주가 계속해서 빠지고 있고요. 우리 한국 국민들 미국 주식 보관 금액이 1,000억 달러가 넘는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이 지금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한국 기업들 어닝 쇼크도 컸습니다. 그만큼 실적이 늘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장의 기대에 맞물려야 되는데 기대에 못 미쳤다는 거죠. 삼성전자는 한때 4만 전자를 찍었다가 지금 5만까지 올라왔는데 그런 이제 기업들의 실망스러운 실적이 요인이 컸고요. 트럼프 출범 이후에 내년에 한국 기업들 타격이 클 거다. 수출이 특히 충격이 클 거다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이런 요인들 때문에 특히 한국이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이제 12월 들어서 이 탄핵 국면에 접어들면서 더 지금 주가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할 수 있겠습니다. 트럼프 출범 이후에 그럼 더 위험해질 수도 있는 그런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시네요. 이 탄핵 국면도 국면이지만 내년이 더 어려울 텐데 한국은 리더십이 없는 상황. 자칫 잘못하면 내년 5월이나 그 이후까지도 거의 반년 가까이 지금 정책적 결정을 내릴 사람이 없는 상황이 계속될 수도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예. 탄핵을 윤석열 씨가 탄핵이 되고 네. 새로 대선을 치르고 예. 새 정부가 들어서면은 예. 나아질 걸로 봐도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게 얼마나 빨리 질서 있게 정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아까 한국의 회복 탄력성이 굉장히 크다고 그랬잖아요. 네. 외국에서도 놀라는 게 뭐 쿠데타 상황에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이면 거의 주가가 30-40% 빠져도 이상치 않을 판인데 그 정도는 아니니까 또. 우리는 지금 대통령을 탄핵했더니 주가가 지금 반등을 하는 상황이에요. 반등을 하는 상황이고 실제로 최근에 주가가 다시 빠지고 환율이 혼란을 겪었던 건 상당 부분 요인이 한덕수 권한대행의 삽질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헌재 재판관을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을 권리가 없죠. 권한이 그렇죠. 없죠. 그건 당연히 국회에서 추천했고 대통령 임명만 하면 되는 것인데 그 임명권은 그건 거부했고 그냥 당연한 건데. 특검법은 또 오히려 거부할 권한이 없는데 특검법을 거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두 가지 때문에 이 전국이 빠르게 정상화될 그 타이밍을 놓쳤는데 그것 때문에 금융시장이 더 혼란스럽다면 이걸 빨리 정상화하는 게 금융시장 안정시키는 길이다. 혹시 박근혜 정부 박근혜 탄핵 때 그래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그림입니다. 네. 보시면 이게 지금 우리가 바라는 그림일 텐데 당시 최순실 태블릿 PC 사건이 10월 26일에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주가가 계속 빠지기 시작했는데 12월 3일 네. 12월 3일이죠. 마침 이게 8년 주기를 맞물리는데 12월 3일에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자마자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탄핵을 해야 주가가 오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탄핵을 했는데도 주가가 안 오르는 것은 한덕수와 최상목이 그걸 가로막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탄핵을 했더니 주가가 올랐고 탄핵을 또
이 헌법재판소가 인용한 게 3월 10일이었습니다. 네. 3월 10일에 탄핵을 인용하니까 주가가 또 올랐어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는 5월 10일까지 주가가 계속 오르고 당선되고 난 다음에 더 오르게 되죠.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1963에서 시작해서 박근혜 이 탄핵 때 1963에서 시작해서 2,400까지 거의 500포인트 가까이가 주가가 오른 상황이었죠. 그런데 지금 윤석열 상황 한번 그래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아, 그거 안 들어가 있나? 그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이제 탄핵 이후에 오히려 주가가 더 맥을 못 추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이 상황을 보면 이제 이게 하루 빨리 질서 있는 탄핵 절차가 돌입이 돼야 이 주가가 과거처럼 8년 전처럼 바닥을 치고 오를 수 있다는 거죠. 역대 정부 주가 상승률을 보니까 노무현 정부 때가 가장 높았군요. 이거 한번 볼까요? 이게. 노무현 정부 때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노무현 해외 금융시장의 뭐 여러 가지 효과라든가 우리 또 이제 IMF 이후에 좀 경제 한참 상승하던 때였기 때문에 많이 올랐고요. 김영삼은 당연히 IMF 때였으니까 주가가 이 마진 말년에 급락을 했죠. 근데 유일하게 김영삼과 함께 집권 기간 동안 주가가 폭락한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되겠습니다. IMF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렇죠. 유일하게 이제 그 윤석열 정부의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고 정치적 리스크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집권 기간 동안 주가가 하락하는 게 예외적인 나라네요, 우리나라가. 그렇죠. 주가는 뭐 장기적으로 추세적으로 상승하게 돼 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제 이런 그 정치적 리스크, 그다음에 어떤 이제 삼성전자 리스크가 물론 크긴 했습니다만 사실 그 밸류업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정치적 어떤 영향력, 정치적 어떤 결단 같은 것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특히 또 환율 효과도 좀 크고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동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 이하 성장률을 기록한 게 지금까지 역대 정부 중에 한국 전쟁 이후에 1% 이하 성장률을 기록한 게 4번밖에 없는데 1% 이하. 네. 그게 이제 과거에 1%대 성장률, 과거에 이제 그 아까 환율 그래프하고 마찬가지인데 네. 정확히 IMF 금융위기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정부인 거죠. 올해가 이제 2.1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 나오고요. 네. 내년에 1.9, 그다음에 내내년에 1.8이라고 이제 한국은행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대 성장률. 사실 1%대 우리가 이하. 지금 올해 어렵다고 하지만 내년이 더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상황에 이 한국은행 성장률 전망은 탄핵 이전에 나온 전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12월 더 나빠졌을 수도 있겠네요. 반영되면 2%가 간당간당 할 수도 있고 네. 내년 성장률은 아마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렇게 경제를 뭐라고 말해야 되나요? 망쳤다고 해야 되나요? 네, 정말 경제 전반 활력이 줄어들고 네. 성장성이 떨어졌죠. 그리고 우리 잠재 성장률이 2%로 떨어진 것도 처음이고요. 그러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게? 잠재 성장률이 떨어졌다는 건 진짜 한국 경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이상을 오를 수 없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미국보다 잠재 성장률이 더 낮은 맞죠. 나라가 됐습니다. 저는 이렇게 클리어하게 정리할 수 있을 텐데 건전재정이라는 신화, 착각, 그리고 부자 감세라는 삐뚤어진 신념이 만든 2년 8개월의 퇴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덜 걷겠다고 하고 부자들 세금을 깎아주고 그러면서도 처음에 세수 예측한 것보다 세금을 덜 걷어가지고 엄청난 그 마이너스 생기니까 그걸 또 집행을 하지 못한 거죠. 그렇죠. 정부가 돈을 안 써서 지금처럼 경기에 침체됐을 때는 돈을 풀어가지고 경제를 살려야 되잖아요. 근데 정부가 돈이 없는 상황, 정부의 곳간이 말라 있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이 총체적인 위기를 가중시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돈을 안 쓰고 또 소비가 또 말라갔죠. 정말 놀라운 소비 지표 그래프 한번 보여주겠어요. 이게 8분기 연속 마이너스인데 역대 우리가 한국 경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소비가 줄고 실질 임금이 줄어든 것도 거의 처음이고요. 네. 사람들이 돈이 없으니까 돈을 안 쓰고 경제가 계속 위축돼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 감세를 남발하고 재정 지출을 줄인 후폭풍에 결국 여기 이게 소매 판매액 지수인데요. 보시면 정확히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 8개월 동안 잠깐 3번의 그 반등이 있었지만 분기로 계산하면 8분기 연속 소매 판매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건 진짜 빨간색으로 흐르는 게 서민들의 피와 눈물이 흐르는 것 같은 그런 네. 그래프입니다. 저거는. 물가도 못 잡았고 실질 임금은 줄어들었고 정부가 돈을 안 쓰고 경제 전반이 말라 들어가고 있는데 아무 속성무책으로 손을 쓰지 못한 상황이 됐었죠. 그야말로
정부가 없는 상황이 계속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가는 계속 올랐지 않습니까? 또 물가는 또 보시면 미친 듯이 올랐죠. 지금 이제 물가는 늘 오르기 마련이지만 보시면 2022년 이후로 이 상승 곡선이 굉장히 가파르다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코로나 때도 어느 정도 상당 부분 이제 이걸 물가를 찍어 누르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 물가를 잡는 데 실패했다. 우리 그 유명한 대파 게이트 사건도 있었고요. 정부가 물가를 잡는데 전혀 손을 놓고 있었다라는 그런 지적도 많습니다. 탄핵이 경제 맞습니까? 그러면 탄핵 이후 주가 환율을 과거 박근혜 정부 때와 비교를 하면 네. 결국 질서 있는 탄핵이 경제를 살리는 길이다. 그리고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이 윤석열이었고 윤석열을 손절해야 한국 경제가 살아난다. 그래서 내년은 더 안 좋지만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경험하고 있는 것, 그리고 모두가 다 절감하고 있는 것, 그리고 금융 지표들이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 하루빨리 윤석열을 털어내야 한국 경제가 반등할 수 있다. 그리고 더 특히 심각한 거는 내년 상황이 매우 안 좋기 때문에 트럼프 이후 한국 경제, 한국 수출이 특히 더 위축될 것이고 지금 이미 윤석열 정부 2년 8개월 동안 망쳐있는 한국 경제, 물가가 올라있고 소비 여력은 줄어있고 부자 감세에 세제 전반이 지금 왜곡돼 있죠. 그리고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세수가 크게 줄어들어 있는 상황, 정부 재정이 망가져 있는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 복원시킬 것인가. 그런데 우리는 적어도 내년 5월까지는 대통령 없는 상태에서 한국 경제를 이대로 끌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경제 심리 지표 그래프를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소비자 심리 지수와 기업 경기 실사 지수를 합친 것인데요. 경제 심리 지수. 네. 네. 이게 정확히 빨간색 부분이 윤석열 정부 출범입니다. 보면 100이 넘으면 이 경제 참가자들이 좀 긍정적이라고 본다는 의미인데 100이 기준선이고 네. 공교롭게도 계속 안 좋아, 정부 계속 마이너스네요. 2022년 5월부터 100을 밑으로 떨어져서 지난 2년 8개월 동안 계속 100 미만을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보시면 이 가뜩이나 좋지 않았는데 탄핵 국면이 들어선 올해 12월 88.1까지 빠졌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어느 때보다 경험하지 못한 그 경제 심리가 최악인 상황을 지금 우리가 맞고 있다는 것이죠. 소비자 심리 지수와 기업 경기 실사 지수를 합친 거니까 이게 네. 민간 경제를 사실상 나타내 주는 지수인데 네네. 윤석열 정부 들어가지고 계속 마이너스였고 사람들이 경제 전망을 계속 부정적으로 보고 네. 있었던 거고 네. 특히나 그게 최악의 상태가 된 게 최근이란 그런 네네,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올해도 그렇지만 경제 참가자들이 내년이 훨씬 더 안 좋을 거라고 본다. 거기에는 이제 탄핵 효과도 있겠지만 경제 사령탑이 없는 상태에서 이 최악의 위기 상황을 돌파해야 된다는 한국 국민들 그다음에 기업들의 위기감이 반영된 지표로 할 수 있겠습니다. 진짜 경제 사령탑 없나요? 우리 새해 경제 어떻게 준비하나요?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지금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데 사실 이분이 또 그런 말씀을 했어요. 권한대행은 뭐 할 수 있는 권한이 제한적이라고 본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 그 사람 그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 아니죠. 그냥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말 권한대행이죠.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그렇죠. 말이고 이 사람은 대통령의 권한대행인데 자기 스스로 권한을 축소시키고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내가 헌법재판소 그 재판관들을 임명할 수 없다라고 스스로 자기를 축소시키는 게 있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와 의심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권한을 행사하지 않으면 훨씬 더 문제가 심각하게 되겠죠. 그래서 아까 최상목이 키를 쥐고 있다고 한 것처럼 최상목이 지금 결단을 내리고 해야 될 일을 해야 지금 경제가 살아난다. 특히 이 사람은 경제부총리이기 때문에 자기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중요한 결단을 회피하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결정할 일들이 있을 겁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네네. 듣도록 하고요. 네. 뉴스토마토 구독자 이벤트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시간 채팅창 참여하시면 매일 2,000원 상당의 할인 쿠폰을 지급해드리는데요. 채팅창 링크에 있는 통통몰 앱에 가입하신 뒤에 이 회원 고유번호 코드를 실시간 채팅창에 한 번만 붙여 넣으시면 이벤트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다실 경우에는 하루 5번까지 참여하실 수 있고 1,000 통통 쿠폰씩 총 5,000 통통 쿠폰을 드립니다. 자세한 것은 실시간 채팅창 상단 고정 링크나 아래 더보기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인데 마음이 아주 무겁습니다. 뭐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모두 그러실 것 같은데 2025년 새해에는
우리 공동체가 어제보다 좀 더 나아졌습니다라는 소식을 매일매일 전해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새해에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